범저 열전. 범저는 위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숙이다. 여러 나라를 유세하면서 위나라 왕을 섬기고자 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자신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 위나라 대부 수가를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수가가 왕의 명령을 받아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범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수가는 제나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했다. 그때 제나라 왕이 범저가 비상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금열금과 쇠고기, 술 등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범저는 사양을 하고 받지 않았다. 수가가 이 사실을 알고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여 크게 노했다. 수가는 일단 쇠고기와 술만 받고 금은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드디어 위나라로 돌아오자 수가는 범저의 일을 곧장 위나라 공자 중 한 사람이자 재상인 위제에게 보고하였다. 위제 역시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범저를 채찍으로 치게 하여 늑골을 부러뜨렸으며 이빨까지 뽑아내도록 하였다. 범저가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자 그는 멍석에 말려 변소에 버려졌다. 손님들은 술에 취하면 범저 쪽으로 가서 그 몸의 소변을 보아 일부러 욕을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고자 하였다. 범저가 멍석에 쌓인 채 지키고 있던 경비병에게 하소연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후한 살해를 하리다. 그리하여 경비병은 위제에게 멍석 속에 시체를 버려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위제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내 맘대로 해라 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범저는 후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뒤에 위제는 크게 후회하여 사람을 풀어 그를 찾도록 하였지만 범저는 정한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며 이름도 장록이라고 받고 숨어 살았다. 그 무렵 진나라 소왕은 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알자라는 관직에 있는 왕계를 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정한평은 신분을 속이고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왕계의 시중을 저는 일단 수레 안에 숨어 있겠습니다. 조금 후 양우가 다가오더니 왕계의 노고를 칭찬한 후 수레를 멈추게 하였다. 별일은 없는가? 그러자 왕계는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혹시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나라를 어지럽힐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네. 양우의 이 말에 왕계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양우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범저가 왕계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에는 양우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일처리가 늦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레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망설이다가 그냥 갔습니다. 틀림없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범저는 즉시 수레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그는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계의 수레가 시며 이쯤도 갔을 때 과연 양우는 기마병을 보내 수레 안을 수색하였다. 그러나 범저가 이미 도망친 후였으므로 그들은 허탕을 치고 되돌아갔다. 범저는 마침내 왕계와 함께 진나라 수도에 갈 수 있었다. 왕계는 왕에게 위나라에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서 범저를 소개하였다. 위나라에 장록 선생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나라는 지금 누란지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나를 얻으면 안전해질 것이다. 그 자세한 방책은 왕을 뵙기 전엔 말할 수 없다. 고 하여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신용하지 않고 가장 초라하고 음식도 형편없이 나오는 최하급 숙소에 묵게 했을 뿐이었다. 범저는 그곳에서 할 일 없이 1년 동안을 보내야 했다. 때는 진나라 소왕 36년이었다. 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해 언영을 공략했고 초나라 회왕을 사로잡아 죽을 때까지 유폐시켰으며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격파하고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를 계속 궁지로 몰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재상 양우와 화양군은 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의 동생이고 경양군과 고릉군은 왕의 친동생으로서 이들이 진나라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왕실보다 더 어찌 감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로써 대왕을 시험하려 하겠습니까? 저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쉽게 저를 모욕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찌 저를 보증하고 추천해 준 사람까지 무시할 수 있겠으며 그가 보증하고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주나라에는 기획이라는 보물 구슬이 있었고 송나라에는 결록이라는 보물 구슬이 있으며 양나라에는 혈료라는 보물 구슬이 있고 초나라에는 화시벽이라는 보물 구슬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보물 구슬은 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끝내 천하의 유명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살펴볼 때 지금 성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결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집을 부유하게 하는 데 능한 사람은 나라에서 없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능한 사람은 제후국으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천하에 현명한 천자가 있으면 어느 한 제후국이 특별히 부강해질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후들이 부강해지면 곧 천자의 권력을 분할해 가기 때문입니다. 양인은 병자의 생사에 밝고 형군은 일의 성패에 박습니다. 그리하여 이로움이 있으면 실행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리며 의심나는 것은 시험해 봅니다. 설사 우임금과 순임금이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말씀은 감히 이 글에 쓸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 지금까지 저를 버려두신 것은 제가 어리석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 까닭인지요? 아니면 저를 보증하고 추천한 사람이 천하고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인지요? 만약 그 어느 쪽도 아니시라면 왕께서 한가하신 틈에 한번 뵙기를 바라올 뿐입니다. 만약 저의 말이 한마디라도 쓸모가 없다고 여기시면 저를 처용하십시오. 소왕이 이 글을 보고 크게 감탄하여 왕계에게 사과하고 수리를 보내 범조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드디어 범조가 왕을 궁전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내전으로 들어가는 길로 걸어갔다. 이때 왕이 마침 이곳에 오자 환관이 당황하여 범조를 끌어내려 했다. 왕께서 납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나 범조는 왕의 화를 돋우기 위하여 들으란 듯이 소리쳤다. 왕이라니 도대체 진나라에도 왕이 있다는 말인가? 진나라에는 오직 태우와 양우만 있지 않는가? 소왕은 범조가 환관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맞으며 사과했다. 과인이 진작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야 마땅하지만 마침 의거의 사정이 긴박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우에게 의견을 구하느라 바쁜 바람에 이렇게 늦게 되었소. 이제 그 일도 마무리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그러나 범조는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신하들은 모두 엄숙한 태도로 지켜보고 있었다. 왕이 신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더니 무릎을 꿇고 청하였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그래도 범조는 그저 예 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그러나 범조는 여전히 예 할 뿐이었다. 이렇게 3번을 거듭한 후 왕이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은 끝내 과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범조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 강태공이 문왕을 만난 것은 강태공이 위수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왕은 강태공의 말을 듣고 즉시 태사로 모시어 수레에 함께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강태공의 말이 문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문왕은 강태공의 도움으로 천하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문왕이 낚시꾼이었던 강태공을 업신여기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주나라는 천자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며 문왕과 무왕도 왕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타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제 대왕을 겨우 2번째 보는데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모두 대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왕의 친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충성을 바치려 해도 대왕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왕께서 3번 물으셔도 감히 대답을 못한 것이며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왕께서 저의 말을 믿어 실행하신다면 죽거나 추방당해도 여한이 없으며 전신에 치를 발라 나병 환자처럼 우미거나 머리를 풀어 헤쳐 광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자선은 자루 속에 숨어 탈출한 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능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어깨를 드러낸 채 무릎으로 기면서 머리를 조아렸고 배를 두드리며 피리를 불기도 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로 하여금 오자서처럼 지모를 다하게 하신다면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끝까지 살펴보시지 않으셔도 이는 저의 말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더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기자와 저면은 몸에 치를 바르고 나병 환자처럼 행세하거나 머리를 풀어 미친 척했지만 그 군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자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군주에게 이득이 된다면 이는 저의 커다란 영광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제가 오직 걱정하는 바는 죽은 후 전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앞으로 진나라를 결코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위로 태후의 위엄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 간신들의 아첨과 농간에 속아 넘어가시며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항상 좌우의 근신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종신토록 미혹되시지만 어느 한 사람 대왕께 그들의 간악함을 말씀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심하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길이며 작게는 대왕 스스로께서 고립되어 위태롭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진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내가 산 것보다 낫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더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아시다시피 진나라는 벽지의 나라이고 과인은 어리석기 짝이 없소. 지금 선생께서 이곳에 일부러 수고스럽게 찾아오신 것은 하늘이 선왕을 돌보시어 후손을 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요. 부디 선생께서는 개의치 말고 과인을 깨우쳐 주시오. 그리고 태후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대해 서슴없이 가르침을 주시오. 범저가 황공스럽다는 듯이 큰 절을 하자 왕도 맞절을 하였다. 범저가 말을 이었다. 진나라는 천년의 요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감천산과 곡구의 산맥이 있으며 남쪽은 경수와 위수가 흐르고 서쪽은 농과 촉의 산맥, 동쪽은 함곡강과 상판의 강으로 견고하게 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00만의 군사와 수많은 기병과 전차를 갖고 제후를 제압하는 것은 마치 빠른 개가 절름발이 토끼를 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하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신하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곡관을 15년간 닫아놓고 산동 지방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양무의 계책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대왕께서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과인은 나의 실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우 신하들이 모두 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범저는 마음이 불안하여 감히 궁궐 내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먼저 외교 문제부터 얘기를 꺼내면서 진왕의 표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지금 양우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적은 병력으로는 제 나라를 격파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대군을 동원하면 본국이 위험합니다. 대왕께서는 군대를 되도록 적게 보내고 모자라면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로 보충하시려 하지만 그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동맹국이 우리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넘어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니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제 나라 민왕은 남으로 초나라를 공격하여 천리의 땅을 휩쓸었으나 결국 제 나라는 한치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후들이 제 나라를 함께 공략하니 오히려 제 나라는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왕을 비난하며 누가 이 작전을 세웠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왕이 문자가 하였다.
고 대답하니 문자는 달아났던 것입니다. 제 나라가 대패한 것은 멀리 초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이웃 나라인 한나라와 위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기를 도둑에게 빌려주고 식량을 도둑에게 준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치의 땅을 얻으면 그 한치가, 한자의 땅을 얻으면 그 한자가 곧바로 대왕의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먼 나라인 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편 옛날 중산국은 그 넓이가 사방 500리였는데 조나라는 그것을 혼자 병합하여 공도 이루고 명성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득도 따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조나라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폐업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 각국과 우호를 맺어 자신 역시 천하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조나라와 동맹하고 조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초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초나라와 조나라가 모두 우호 관계를 맺게 되면 제 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는 언사로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진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 나라가 우호적으로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곧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소왕이 물었다. 위나라와는 전부터 손잡고 싶었지만 위나라는 변화가 심한 나라여서 친하기 어려웠소. 어떻게 해야 위나라와 친해지겠소? 이에 범저는 대왕께서 겸양의 언사와 귀중한 예물로서 그를 섬기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떼어 뇌물을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소왕은 그대의 가르침에 따르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범저를 객경으로 앉혀 병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진나라는 범저의 작전을 바탕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여 회의 땅을 점령했으며 2년 뒤에는 형구를 함락시켰다. 어느 날 객경 범저가 왕에게 진언하였다. 진나라와 한나라는 그 지형이 얽혀 있어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에게 한나라의 존재는 나무에 진드기가 있는 것과 같고 사람의 위장에 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에 무슨 별난이라도 생기면 한나라만큼 진나라의 골칫거리가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먼저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과인도 한나라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되 한나라가 말을 듣지 않소.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소? 한나라가 어찌 진나라의 편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군대를 일으켜 형량을 공격하시면 공과 성고의 교통이 막힐 것이며 북으로 태양산길을 단절시키면 상당의 군대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형량을 쳐서 성공하게 되면 한나라는 세 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가 반드시 자신이 망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진나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저의 이 말에 왕은 과연 그럴듯하오 하면서 곧 한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왕은 갈수록 범저를 신임하게 되었고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받기를 몇 년 범저는 내정개혁의 문제를 왕에게 직언하였다. 신이 산동에 있을 적에 제 나라에는 맹상군이 있다는 말만 듣고 그 나라에 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진나라에는 태후, 양우, 화양군, 고릉군, 경량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 하며 또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을 왕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후께서는 왕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고 양우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와도 보고조차 하지 않으며 화양군과 경량군은 사람을 마음대로 때리고 죽이면서 조금도 왕을 어려워하지 않고 고릉군은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등용하고 파면하면서도 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들 네 사람의 아래에 서게 되면 실상에 있어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권력은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고 명령도 왕으로부터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안으로 자신의 위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력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우의 사자는 국왕의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제후들 간에 명령을 내리고 봉우에 자기를 내리며 군대를 파병하여 적을 공략하니 아무도 감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만약 전쟁에 이겨 어떤 지방을 점령하게 되면 모두 자신의 봉지로 편입시킵니다. 국가에 유해한 것은 모두 제후들에게 전가하고 만약 전쟁에 지게 되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환이 있으면 곧 국가로 돌립니다. 옛 시의 나무 열매가 지나치게 많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면 나무가 상하게 된다. 도읍을 너무 크게 만들면 나라가 위태롭고 신하가 정귀하게 되면 주상이 세미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최저와 요치는 제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다가 마침내 최저는 장공의 다리를 활로 쏘아 죽였고 요치는 민왕의 힘줄을 뽑아내 사당 대들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또한 조나라 이태는 국정을 장악하게 되자 무령왕을 유폐시켜 굶겨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에선 태후와 양우가 나라시를 장악하고 고룬군, 화양군, 경량군이 이를 도와 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으니 이들은 사실 요치와 이태, 최저와 같은 무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3대가 차례로 망한 까닭은 임금이 정권을 오직 신하에게 맡겨둔 채 술에 빠지고 여자에 탐닉하여 정사를 돌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권을 맡은 신하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미워하여 아래를 누르고 위를 가로막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는데도 군주가 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관리로부터 각 대관과 군왕, 좌우의 내시에 이르기까지 양우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는 왕께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은 대왕의 뒤에 진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자는 대왕의 자손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크게 두려워하며 과연 그렇소?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줘 고맙기 짝이 없소 하였다. 그 후 왕은 태후를 퇴출시키고 양우와 고양군, 화양군, 경량군을 함곡관 밖으로 내쫓았다. 양우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짐을 실어 가는 수레가 1000대는 넘었고 보물 그릇과 진귀한 물건들이 궁궐보다 더 많았다. 왕은 드디어 범저를 제상으로 사마응 땅을 영지로 주고 웅무라 불렀다. 이때가 소왕 41년이었다. 범저가 제상이 된 후에도 진나르는 그를 여전히 장록으로 불렀다. 이 때문에 위나라는 범저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나라는 진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수가를 사신으로 보냈다. 범저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서 여관에 찾아가 수가를 만났다. 수가는 범저를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 누군가? 범숙이 아닌가? 그동안 무사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수가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진나라에서 유세하고 다니는가? 아닙니다. 제가 위나라 재상에게 죄를 지어 도망온 처지인데 어떻게 감히 유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남의 집에서 날품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내심 불쌍한 생각이 들어 먹을 것을 차려와 같이 먹으며 범숙이 이토록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비단 솜두루마기 한 벌을 꺼내어주며 물었다. 진나라가 장록을 제상으로 삼았다나는데 자네도 그걸 아는가? 들리는 말로는 장록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천하의 일이 모두 그의 생각대로 결정된다고 하네. 이번에 내가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장록의 생각 하나에 달려있지. 자네 혹시 재상과 친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에 범저는 저의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재상을 뵌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해 만나게 해드리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수가가 말했다. 그런데 내 말이 병들어 있고 수레도 고장이 났다네. 내 마리의 말이 끄는 큰 수레가 아니면 문을 나갈 수 없다네. 제가 주인에게 내 말이 끄는 큰 수레를 빌려오지요. 범저는 그 길로 돌아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큰 수레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말을 몰아 재상부로 들어갔다.
그러자 부중 사람들이 범저를 알아보고 모두 길을 비켜섰다. 수가는 기이하게 여겼는데 재상부 입구에 이르자 범저는 수가에게 말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재상께 말씀 올린 다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범저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문지기에게 물었다. 범숙이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범숙이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나와 함께 수레를 타고 와서 들어간 사람 말이요. 하고 수가가 말하니 문지기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바로 재상이신 장로 어르신입니다. 수가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제서야 비로소 상황을 깨달은 수가는 웃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서 사죄를 청했다. 범저는 화려한 휘장에 둘러싸인 채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수가를 맞이하였다. 수가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며 말했다. 이 수가는 나리께서 이렇듯 고귀하게 되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천하의 글을 읽을 생각도 감히 못하옵고 다시는 천하의 일에 관여할 생각도 감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중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를 오랑캐 땅으로 축출해 주십시오. 살리고 죽이는 것 모두 나리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범저가 호통을 쳤다. 네, 죄가 몇 가지인 줄 아느냐? 머리털을 뽑아 세워도 모자랄 만큼 많은 줄 압니다. 노의 죄는 3가지이다. 옛날 심포소가 초나라를 위해 오나라 군대를 물리치자 초나라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과 땅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초나라를 위해 싸운 것은 조상의 묘가 초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선조의 묘는 위나라에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제 나라의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나를 위제에게 고발하였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이다. 그리고 위제가 나를 변소에 처박아 두고 욕보일 때는 너는 말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너의 2번째 죄이다. 또 그때 너는 술에 취하여 나에게 오줌을 쌌는데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너의 3번째 죄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비단 솜두루마기 옷으로 아직 예정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수가를 물러가게 한 뒤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고 그를 돌려보내자고 했다. 수가가 범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자 범저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여러 나라의 사신을 모두 초청하고는 수가를 당하에 앉히고 그 앞에 지푸라기와 콩을 놓게 한 후 사람을 시켜 수가의 양팔을 끼고 말처럼 그것을 먹도록 하였다. 그런 연후에 범저가 호통을 쳤다. 가서 위나라 왕에게 고하라. 빨리 위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위나라를 정벌하겠다. 수가가 귀국하여 위제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 위제는 크게 두려워하여 조나라로 달아나 평원군의 집에 은신하였다. 진소왕은 위제가 평원군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저의 복수를 꼭 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거짓으로 친교를 맺자는 편지를 평원군에게 보냈다. 과인은 그대의 높은 의로움을 듣고 있어 이제 그대와 더불어 격에 없는 우정을 나누고 싶으니 열흘 남짓 이곳으로 오셔서 술을 실컷 마시며 즐깁시다. 평원군은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에 가서 왕을 만났다. 진나라 소왕은 함께 며칠 동안 술을 마신 후 평원군에게 제안하였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강태공을 얻어 태공으로 삼았고 제나라 황공은 관중을 얻어 중부로 모셨소. 직무 범저는 과인의 숙부인데 범저의 원수가 그대의 집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 그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함곡간을 나갈 수 없어. 그러나 평원군은 거절하였다. 귀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천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며 부유할 때 친교를 맺는 것은 가난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제는 저의 벗입니다. 저의 집에 있다고 해도 내줄 수 없지만 더구나 지금 저의 집에 없습니다. 그러자 소왕은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평원군이 진나라에 있는데 범저의 원수인 위제는 평원군의 집에 있어. 왕께서는 사람을 시켜 빨리 그 머리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하겠소. 또 평원군도 함곡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소. 이에 조나라 왕은 군대를 풀어 평원군의 집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다급해진 위제는 밤을 틈타 도망쳐 조나라 재상인 우경을 찾아갔다. 우경은 왕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상 자리를 내놓고 위제와 함께 도망갔다. 이때 그는 제후 중에 곧 진나라에 저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나라 대량으로 도망쳐서 신릉군을 통해 초나라로 투항하고자 하였다. 신릉군은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만나주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면서 우경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다. 이대 옆에 있던 후영이 대답하였다. 본래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남을 아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경이라는 사람은 집신을 신고 삿갓을 쓴 채 조나라 왕을 만나자 왕은 그에게 100억 한 쌍과 많은 황금을 하사하였고 두 번째 만나자 왕이 그를 상경으로 삼았으며 세 번 만난 후 그는 마침내 재상으로 등용되어 1만 호의 영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하에서는 서로 앞을 다투어 그와 사귀려 했습니다. 그런데 위제가 공경에 빠져 우경을 찾아가자 그는 높은 벼슬을 버리고 영지도 내놓으며 타인의 어려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남의 공궁을 중하게 생각하여 공자를 의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알기 어렵지만 남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신릉군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손수 마차를 몰고 그들을 영접하러 교회로 갔다. 그러나 위제는 신릉군이 난색을 표시하고 즉시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을 들은 조나라 왕은 마침내 위제의 목을 진나라에 보냈다. 그러자 진소왕은 비로소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범저가 상국이 되고 난 뒤 어느 날 왕계가 범저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에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일도 역시 세 가지 있어. 첫째는 어느 날 군주가 사망하여 궁중의 수레가 돌연 늦게 나오는 것. 둘째는 상국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셋째는 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세 가지는 모두 미리 알 수 없는 일이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붕어한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어쩔 도리가 없고 어느 날 상국께서 갑자기 세상을 뜬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해 본들 역시 어쩔 도리가 없으며 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후 상국께서 저에게 사과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범저는 조정에 들어가 소왕에게 말했다. 왕계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신은 결코 함곡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은 상국이 되어 있는데 왕계의 관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는 그가 저를 진나라에 데려온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왕은 왕계를 하동의 태수로 임명하게 되었다. 왕계는 하동 태수로 일한 지 3년 동안 사자를 조정에 보내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범저는 후에 또 정한평을 추천하여 소왕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범저는 집안의 재산을 털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보답하였다. 그는 밥 한 끼 얻어먹은 것도 반드시 보답했으며 반면 눈 한 번 흘겼던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수하였다. 소왕 48년 진나라는 조나라와 장평에서 격전을 치렀다. 이때 범저는 계책을 써 조나라의 장군을 연파 대신 최관로 바꾸게 만들고 난 후 조나라를 크게 격파하였으며 이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였다. 이때 범저가 백기 장군과 사이가 벌어져 소왕에게 참소하여 마침내 그를 죽였다. 그 후 범저는 정한평을 추천하여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는데 그는 조나라에 포위당하자 함께 조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범저는 소왕에게 몽석을 깔고 죄를 정했다. 진나라 법에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추천한 사람까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범저의 죄는 삼족을 멸하는 처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소왕은 범저의 마음이 상하게 할까 염려하여
전국에 명령을 내렸다. 정한평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자에게는 정한평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겠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왕계가 멋대로 다른 제후국과 내통하다가 적발되어 처형되었다. 범저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소왕이 탄식을 하자 범저가 죄를 청했다. 신이 듣건대 군주의 근심은 신하의 수치이며 군주가 수치를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 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조정에서 근심을 하고 계시니 신은 그 죄를 청합니다. 그러자 소왕이 말했다. 과인이 듣기로는 초나라의 칼은 예리하지만 춤과 노래는 형편이 없다고 하오. 칼이 예리하면 사병들이 용감하고 춤과 노래가 좋지 않으면 심려운모한 것이요. 그 심려운모로서 용감한 사병들을 이끌고 있으니 나는 초나라가 진나라 공격을 도모할까 걱정하고 있어. 모든 일은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 곧 갑자기 발생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법이요. 지금 백기 장군이 이미 죽었고 정한평 등이 배반했으니 안으로는 훌륭한 장군이 없고 밖으로는 적들이 많아 매우 걱정하고 있다오. 왕은 이 말을 범저를 격려하기 위한 말이었으나 범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채택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진나라로 찾아왔다. 채택은 연나라 사람으로 공부를 마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뜻을 펴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단고라는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모았다. 선생이 이태의 관상을 보고서 100일 안으로 나라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관상은 어떻습니까? 단고는 한참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코는 눈썹까지 거꾸로 올라와 납작하고 어깨는 목보다 크며 이마는 튀어나왔고 양 무릎은 굽었어. 성인은 관상을 보지 않는다는데 바로 선생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가 보오. 채택은 단고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시 물었다. 부귀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으나 내가 모르는 것은 수명이요. 몇 살까지나 살겠습니까? 선생의 수명은 43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채택은 웃으며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마부에게 말했다. 내가 좋은 음식에 빠른 말을 타고 황금의 인장을 갖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군주 앞에서 절을 하는 부귀를 43년간 누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는 조나라에 갔으나 추방당했고 한나라와 위나라에 갔지만 역시 문전박대당했을 뿐이었다. 이때 그는 진나라에서 범저가 추천한 정한평과 왕계가 무거운 죄를 지어 범저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나라에 갔다. 그는 진나라에 가서 사람을 시켜 일부러 범저의 화를 돋우는 말을 하게 하였다. 연나라 사람 채택은 천하의 유명한 인물이며 언병과 지모에 있어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진나라 왕을 만나게 되면 왕은 반드시 당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에 범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삼왕 오제의 역사와 백가의 학설을 모두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나에게 모두 졌는데 어떻게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는 즉시 채택을 불러오게 하였다. 차택은 들어오면서 일부러 절만 간단히 했다. 범저는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자 크게 화를 내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재상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자 채택이 탄식하였다. 아, 당신의 견식은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 것이요.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하는 법이요. 몸이 건강하여 손과 발이 잘 움직이고 눈과 귀가 총명하며 성인과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요. 그렇소. 이내 바탕을 두어 의를 지키며 도를 행하고 덕을 베풀어 천하의 뜻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자로 받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바라는 바가 아니겠소. 그것도 맞소. 채택이 말을 계속 이었다. 부귀와 명성과 영광을 누리며 만물을 이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천명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면
그 업적을 계승하고 후세의 길이 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름과 실제가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은 그 덕망이 온 세상에 미치고 칭찬이 그치지 않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는 셈이요. 이야말로 도덕과 덕망이 부응한 결과이며 이른바 성인이 말한 길상선사가 아니겠소.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그러자 채택이 질문하였다. 당신은 진나라의 상황, 초나라의 오기, 월나라의 대부종이 좋다고 생각하오. 범전은 채택이 말로써 이기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아무렇게나 말을 하였다. 왜 좋지 않겠소? 상황은 헌신적으로 효공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갖지 않았고 철저히 공적인 일에 매진하여 사적인 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법을 공평하게 시행시켜 나라를 바로잡았어. 그는 가슴을 열어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허망과 허물을 뒤집어썼을 뿐이요. 그가 옛 친구인 위나라의 공자왕을 속인 것도 진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며 끝내 적을 격파하여 천리의 땅을 점령했던 것이요. 도왕을 섬긴 오기는 위험하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으며 의를 행하면서 난관을 피하지 않았소. 군주를 천하의 패자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흉측한 화를 당하는 것도 받아들였소. 대부종이 월나라 왕을 섬길 때는 군주가 비록 곤욕을 당해도 충성을 다했고 군주가 비록 절망의 위기에 처했어도 떠나지 않았으며 공을 잃어도 뽐내지 않고 부귀를 얻어도 나태함이 없었소. 참으로 이 세 사람은 의의 극치이고 충의 모범을 보여주었소. 그러므로 군자는 대의를 위하여 죽고 죽음에 임해서도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편안한 것이요. 살아서 욕되는 것은 죽어서 영광되는 것만 못하며 선비는 본래 몸을 죽여 명성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요. 오직 의로움의 유무를 따질 뿐이니 비록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소. 채택이 반박하였다. 군주가 지혜롭고 신하가 현명한 것은 천하의 커다란 복이고 군주가 지혜롭고 신하가 정직한 것은 국가의 복이며 부친이 자상하고 아들이 효도하며 남편이 성실하고 부인이 정조가 높으면 가정에 복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비가는 충신이었지만 은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오자선은 지혜로운 선비였으나 원나라를 보존할 수 없었소. 이들은 모두 충신이었지만 국가는 망했는데 왜 그렇겠소? 바로 그들의 말을 들을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요. 상황과 오기 그리고 대부종의 신하된 도리는 옳았지만 그 군주가 훌륭하지 못했소.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은 이러한 군주와 부친을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하여 천하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군주와 부친을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하여 천하게 여기고 이러한 신하와 아들을 가엾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상군, 오기, 대부종은 신하로서는 훌륭하였으나 그들의 임금이 훌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세 사람이 충의를 다하여 공을 세우고도 그 보담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군주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은 뒤에야 비로소 충성을 다하고 이름을 빛낼 수 있다고 한다면 미자도 어진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고 공자도 성인일 수는 없으며 관중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을 세우는 데에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과 명예를 모두 이루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명예는 후대의 모범이 될 만하였으나 몸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 그 다음이며 명예는 치욕을 당하면서 몸만 보존한 것은 가장 아래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범전은 채택의 말이 옳다고 말하였다. 채택은 이 틈을 이용하여 말을 계속 이었다. 상군과 오기 그리고 대부종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공을 세운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갱료가 주나라 문왕을 섬기고 주공이 주나라 성왕을 도운 것도 또한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한 원만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상군, 오기, 대부종 세 사람과 갱료, 주공과는 어느 편이 낫다고 봅니까? 물론 상군, 오기, 대부종이 못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군주가 인자하여 충신을 신임하고 어질고 지혜로워 도에 있는 공신을 굳게 사귀며 의로움을 지켜 공신을 배반하지 않는 점에서는 진나라 효공과 초나라 도왕 그리고 월나라 부천과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것은
잘 알 수 없소. 채택이 다시 말했다. 지금 당신의 군주가 충신을 신임하는 정도는 효공, 도왕, 부천과 비교할 수 없소.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주상을 위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병력을 증강하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충족하게 하며 우환을 물리치고 재난을 해결하고 강토를 넓히며 구주의 권위를 나라 안에 진동하게 하고 큰 공로를 만리마까지 떨치게 하며 명성을 천세의 길이 남기는 데 있어서 당신은 상군, 옥이 대부종보다 낫습니까? 내가 미치지 못하오. 채택은 말을 계속 이었다. 지금 당신의 군주는 충신을 가까이 하고 늙은 신하를 잊지 않는 점에서 효공, 도왕, 부천에 미치지 못하오. 또한 당신의 공적과 군주의 사랑을 받는 정도는 상군, 옥이 대부종에 부족하오. 그런데도 당신의 관직과 가진 재산은 그 세 사람보다 많소. 만일 당신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이 받는 화가 세 사람보다 클 것이오. 이 점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해도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운다. 모든 일이 성하면 곧 쇠하게 되는 것은 천지의 변함없는 이치라오. 시세에 순응하여 진퇴를 할 수 있다면 실로 성인이 지키는 규율인 것이오. 그러므로 나라의 정치가 맑으면 나아가 표수를 하고 나라의 정치가 탁하면 물러가 살림에 숨는 것이라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소. 대인이 고귀한 자리에 있게 되면 대인은 유리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하늘에 뜬 구름과 같다. 지금 당신은 남에게 받는 원한과 은혜를 거의 갚았소. 그리고 원하던 바도 모두 성취했소.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계책은 없소. 물총새며 따오기, 코끼리와 같은 동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지만 그것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향기로운 모기에 대한 유혹 때문이요. 소진과 지백은 그 지혜가 출중했지만 이익을 탐하는데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소. 그리하여 성인은 예절을 제정하여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였소. 한 군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고 농한기에 백성을 사역하는 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다오. 그러므로 지향은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고 행동은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항상 교율에 부합되어 벗어나지 않아야만 천하가 계속하여 계승되어 단절되지 않는 것이요. 상황은 임금을 위해 법령을 밝게 하여 범죄를 없애고 공이 있는 자를 반드시 상을 주었으며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었소. 또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농사에 힘을 기울여 식량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게 만들었고 전쟁에 대한 훈련을 시켰소. 그리하여 전쟁을 하면 영토가 넓어졌고 전쟁이 없으면 나라가 부유해졌으며 이로 인해 진나라는 천하에 적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도 그는 거열령에 처해졌소. 초나라는 땅이 사방 수천 리이고 군사가 100만에 이르는 큰 나라였으나 백기는 겨우 수만의 군사로 초나라와 싸워 한 번 나아가 언과 영의 땅을 점령하고 두 번째 나아가 촉한을 병합하였소. 그리고 그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장평 싸움에서 40여만의 군사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소. 백기 혼자서 70여 개 성을 점령했지만 결국 두에서 칼로 자살해야 했소. 오기는 초나라에서 법을 세워 대신들의 지나친 권세를 누르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앴으며 유세객들의 입을 막았고 붕당을 금하여 초나라의 정사를 똑바로 세워 그 군대는 천하를 떨게 하고 위세는 제후들을 복종시켰소. 그러나 그의 공적이 이루어지자마자 결국 온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소. 대부종은 월왕 구천을 위해 망할 나라를 존속하게 만들었고 치욕을 영광으로 만들어 마침내 오나라를 무찔러 천하의 패자가 되게 하였소. 그러나 부처는 그를 배신하여 죽이고 말았던 것이요. 위에 말한 네 사람은 공을 이룬 다음 물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으며 이른바 펼 줄만 알고 굽힐 줄은 모르며 나아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 몰랐소. 오직 법녀만이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어 성공 이후에 초연히 조정을 떠나 도주공으로 살았소. 지금 당신께서 세운 공적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진나라의 목적은 달성하였소. 진나라는 가히 논공행상을 할 때가 되었고 이때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상왕,
백기, 오기, 대부종이었소. 이런 말이 있어. 물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알고 사람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흉을 안다. 또 서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공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내 사람들과 같은 재앙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요? 어찌하여 이 기회에 재상의 자리를 내놓고 어진 사람에게 물려준 다음 물러나 바위 밑에 살며 냇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배기와 같이 청렴한 이름을 얻어 영원히 응으로 불리며 자자손손 이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과 화를 입어 죽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요.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소? 주역에 이르기를 솟아오른 용은 미우칠 날이 있다. 고하였소. 이는 곧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펴기만 하고 굽히지 못하며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당신께서 자세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오. 범저가 말했다. 좋소. 당신이 좋은 말씀을 해주었소. 욕심은 그칠 줄 모르면 그 욕심부린 것을 모두 잃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그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 고하였소. 다행히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 삼가 따르겠소. 그러고는 곧 채택을 맞아들여 상객으로 모셨다. 며칠 뒤에 범저는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아뢰었다. 시내 유색객 중에 산동 지방에서 온 채택이라는 사람이 있사온데 사망의 인정과 오패의 공업 그리고 세속의 변화에 매우 정통합니다. 진나라의 정사를 충분히 그에게 맡길만 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으나 그만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도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은 대왕께 그를 추천합니다. 왕은 채택을 불러 면담한 뒤 크게 기뻐하고 곧 그를 객경의 자리에 앉혔다. 범저는 병을 핑계 삼고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왕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범저의 결심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범저의 사직을 허락하였다. 그 뒤 왕은 채택의 계획에 적극 동의하고 그를 상국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봉주를 멸하였다. 채택이 상국이 된 지 몇 달 만에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였다. 그러자 채택은 병을 핑계로 상국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강성군으로 칭해져 진나라에 10여 년간 머물면서 소왕, 효문왕, 장량왕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진시황까지 섬겨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연나라 태자가 진나라의 인질로 오게 만들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한비자는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한다. 고 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다. 범저와 채택은 그야말로 뛰어난 변사였다. 그런데도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계책이 서툴러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두루 돌아다닌 끝에 진나라에 와 머무르면서 연이어 재상의 높은 벼슬로 공명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은 본래 국가의 힘에 강약에 있어 상이함과 관련이 있다. 선비들 중 어떤 선비들은 우연히 때를 만나 이들 두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명한 수많은 선비들이 모두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어찌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약 이들 두 사람도 공공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던들 어떻게 분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